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작가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가 이우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우 작가님의 서울 이데아인데요. 서울 이데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셨던 작품들까지 같이 이제 두루두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저한테는 네, 작가님이 소설가이면서 또 시인이면서 문학서울을 창립하신 네, 네, 분이시고 또 편집자이시고 네, 맞죠. 네, 또 한편으로 저한테는 모델이자 아, 그래? 배우 같은 분이신데 큰일겠는데. 작가님께서 네. 한번 직접 자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이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7권의 문학 작품들을 출간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몽상가들이라는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몽상가들 아카데미라고, 네, 여기에서 이제 뭐 강의나 독서 모임, 그리고 화가분들의 그런 드로잉 클래스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문학서울이라는 그 소설가들의 모임을 이끌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네,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한 가지 들어가고 궁금한 건 네. 아까 이제 문학서울이라고 하는 소설가들을 네. 이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모임인가요? 소설가들이 굉장히 파편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잘 교류하려고 하지 않고 은둔해 있고 이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소설가의 이미지에 대해 물어봐도 보통 골방에서 글 쓰는 사람들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맞긴 하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연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리고 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세시대의 길드 이런 것들이 연대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갔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 학술지 네이처 같은 경우도 과학자들이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론을 펼칠 수 있는 학술지를 만들자 이래서 시작된 게 사이언스랑 네이처래요. 그러니까 이런 연대로부터 무언가를 연구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문학서울도 젊은 소설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조금씩 정진하고 있는 소설가들이 모여서 연대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토론하면서 집필하게 된 것들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게 이제 문학서울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네. 첫 손을 보였던 거죠. 맞아요. 부스가 정말 멋졌습니다. 저를 갈아 넣은 거라서. 그러셨구나.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을 갈아 넣으면 멋있다고 생각해요. 피디님께서 영상 만드시는 것처럼 확 와닿았어. 마침 그때 네. 이제 제가 국제도서전에 가서 네. 서울 이데아 책을 처음 보고, 그때는 사실 서울 이데아가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섣부르게 생각했구나. 물론 이제 그런 요소가 있긴 해도 맞아요. 이건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고민, 네. 내가 뿌리 내릴 곳이 어딘가,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 시대를 좀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느꼈던 거는, 제가 역사를 또 전공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시대와 시대를 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한국전쟁 후기만 해도 그렇고 20세기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 성씨 사회 위주로 이제 움직였잖아요. 네. 집성촌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저는 그 집성촌과 성씨로 이제 모여 살던 그런 시대가 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었을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소속감이 너무나 분명했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나는 어느 성씨의 어느 가문의 맞아요. 몇 대 맞아요. 공파의 누구의 아들이고 뭐 맞아요. 누구의 둘째 아들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고을 이런 데서 잘 벗어나지 않는 시대였는데, 제가 볼 때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렇게 구획화된 아파트, 도시는 어디 가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삶의 형태가. 그리고 성씨 사회는 이제 뭐 끝난 지 오래고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었고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잡아주던, 어디에 소속돼 있던 이런 소속감을 잃어버린 시대 같더라고요. 그 소속감을 개인들이. 잃어버린 시대.
서울로 올라온 젊은이들이 소속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음. 그리고 요즘 핵가족화된 사회들, 전통 시대와 단절이 되고 오늘날을 표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은 저는 요즘 세대가 SNS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나의 이야기 그리고 SNS를 통해서 나를 정립해가는 시대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기존의 소속감이 와해되면서 반작용으로 이제 나를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이대학 같은 경우는 뭐 저의 경험과 관찰과 그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얻었던 건데 사람들이 나의 소속을 찾기 위해 많이 헤매는 것 같더라고요. 동아리도 두드리고 직장을 다니지만 정작 직장에서는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네, 뭐 게임을 하면서 소속감을 얻고 싶어 하고 현대인들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서 나를 어떻게 정립해 가는가를 좀 추적해보고 싶었던 소설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 소설을 다 읽었는데 네.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다시 이야기가 재구성되는 아, 것 그래요? 아, 역시나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지금 시대적인 고민들을 이 소설에 많이 담아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연장선의 질문이에요. 네. 작가란 네.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으셨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가는 좀 이 시대의 현상들에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을 포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을 통해서 세계와 나, 그러니까 그 신채호 선생님께서 아와 비아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나와 세상이 어떻게 의미 있게, 그러니까 나와 이 세상이 어떻게 나의 세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좀 이 소설을 통해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 의미는 저는 그 아까 말했던 소속감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소속감을 제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배제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속감 없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국적을 빼보고 나의 가문을 빼보고 나의 출신을 빼보고 그럼 나는 홀로 본연의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속감을 부정하고 나를 정립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인간 실험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스스로. 네, 이제 뭐 책도 읽고 이러면서 나만의 사상을 갖추고 이렇게 좀 멋진 소설가가 돼보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인간 실험을 하면서 이게 인간이 소속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네, 그래서 소속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소속감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국적도 바꿀 수 있고 뭐 좀 많이 나아가자면 성별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뭐 출신은 위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거주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많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 보면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립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 준서 같은 경우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모로코라는 세계에서 살다가 스스로 이제 한국으로 오거든요. 한국 국적을 택했던 교포로 나오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유학하던 그 대학생 신분도 버리고 서울로 이제 완전히 오게 되는 건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준서의 여정, 나의 소속감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처럼 내가 어울리는 세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 저는 한 인간이란 식물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우리가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물은 뭐 베란다에 나는데 잘 안 자라고 뭐 해가 적당히 드는 데에 잘 자라는 것처럼 그 사람도 이게
꽃 피우고 좀 존재감을 많이 느끼고 행복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간 살아온 여정을 보면은 제가 불행했던 그런 장소도 있고 암울했던 장소도 있고 내가 인정을 많이 받았던 장소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처럼 계속 내가 세상과 유기적으로 더 호흡할 수 있는 세계로 계속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나의 어떤 따뜻한 고향 같은 대지가 돼주는 곳으로 인간은 계속해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정이 좀 소속감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준서의 그런 소속감을 찾아서 방황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울리는 세계가 어디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네. 엄마가 또 아이에게 네. 보석을 하나 주면서 네. 그 보석을 한번 팔아봐라. 네. 전당포마다 다 갔는데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제일 비싸게 부르는 데가 한 네. 군데 있었는데 네.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네. 너의 인생도 그렇다. 아, 너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들과 네.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얘기죠. 맞아. 네. 작가님 얘기는 소름이 끼쳤어요. 확 와닿아요. 아 그런 의도였군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울이데아의 주인공 이름은 준서이고요. 네, 맞아요. 작가님의 첫 소설인 레지스탕스의 주인공은 기훈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기훈과 준서의 차이점이라면 뭘까요? 기운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출간했을 때가 2018년이고 이제 네. 서울이대학은 2023년에 출간을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까 인간 실험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소속감 없이 존재를 향한 투쟁을 하는 인물이 기훈이었어요. 소속감을 전혀 자기의 어떤 중요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될 수 어떻게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 소속감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상의 소속감을 원하지도 않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다면 그때 기훈이가 이제 옷깃을 세우고 네 맞아요. 바리게이트라고 네, 맞아요. 바리게이트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의도였던 거죠. 네 맞아요. 세상을 거부하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약간 니체적인 질서와 도덕을 거부하는 가장하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였고 맞아요. 준서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나를 찾고 싶어하는 정체성을 정립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소속감을 통해서 나를 찾고 싶어하는 친구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생각의 어떤 변화, 흐름에 따라서 주인공도 이렇게 변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서, 기훈, 까미가 그리고 이제 작가 이후가 저는 동일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이 소설에 이제 작가님의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서울 이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소속감에 대해서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던 제 자신의 그런 고민을 완전히 투영했었던 소설이에요. 저의 어떤 절실한 고민들. 그래서 준서가 서울에 홀로 오는 것도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고독하고 이런 여정이 서울에서 서울살이들이 다 고독하거든요. 어린 준서에게. 근데 그 당시에 모로코에 저도 혼자 살고 있었고 제가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 모로코는 이제 커피 값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집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TV에 항상 그때 당시에 촛불혁명이 항상 방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로코 사람들한테는 되게 생경한 광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로코는 왕정 국가이고 좀 전제적인 국왕이 이제 통치하다 보니까 시위들이 종종 있는데 폭력적인 시위고 시위대조차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빨리 해산돼요. 왜냐하면 군대가 엄청 빨리 출동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시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정치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만 나가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모로코 사람들과 직원들, 웨이터들이 보면서 저한테 이제 막 물어봤거든요. 촛불을 듣고 저렇게 많이 있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나는 실존을 위해 소설가가 되기 위해 문학가가 되기 위해 이제 모로코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요거를 집필할 마음은 없었는데 그 촛불 혁명을 보면서 좀 이거를 집필해야겠다는 구상이 들었어요. 어떤 감정에서 이런 동요가 일어났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저기 나가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나를 찾겠다고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대신에 네, 준서를 보낸 거고. 준서를 보내서 그 촛불혁명도 참여하고 네. 준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화면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들 그 준서가 이제 동아리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좀 표현이 되거든요. 네. 이 촛불혁명, 네. 이 시대와 어떤 지도자를 바꾸는 네. 우리가 주체적으로 바꾸는 행위와 이 나를 찾아가는 것, 나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나? 그러게요. 네, 준서가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준서 같은 경우는 사랑을 택하죠. 네. 맞아요. 네. 제가 많이 이제 투영되었다는 이렇게 관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카미나 어떤 주인공들이 하나의 인물 같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가장 처음에 썼던 장편 소설이 레지스탕스가 아니라 조립자라는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이 네. 있나요 지금? 있는데 발표한 적은 없어요. 와. 네, 좀 조악해서 그거는 이제 막 투고도 하고 문학상에 공모도 하고 했는데 네. 안 됐죠 잘. 아. 다 지나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요? 세상이 왜 나 몰라주지 했었는데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런 조립자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 주인공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에게 영감과 어떤 번뜩이는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조금씩 이렇게 수용해가면서 결국에 나라는 존재가 본연의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파편들로 이루어진 나라는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재밌겠다. 그래서 조립자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소설의 관점처럼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미를 워낙 좋아해서 뭐 무덤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카미의 영향이나 제가 좋아했던 소설가들 이런 파편들이 저도 합쳐진 존재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것들로부터 이제 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또 저의 소설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보신 것처럼 카미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색채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 네, 니체. 맞아요. 좋아했던 작가들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저도 썼기 때문에. 그 박용철님의 시적 네. 변용에 대하여라는 네네. 그 글에 보면 네. 개개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 속까지 이렇게 녹아내려져서 흐르다가 도저히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나로부터 분출되어 나오는 그걸 이제 시인의 시를 쓰는 마음이 그렇다고 그런 표현들이 설명들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이 사랑했던 문학가들, 철학가들, 사상가들 그게 작가님께 이제 녹아 들어갔다가 그게 피 속에서 흐르다가 이렇게 하나의 인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네, 되돌아보면 그렇게 다 구성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준서는 혁명이 아니라 사랑이 됐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랑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인가요? 네. 준서가 맞아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만났던 여성이 은혜이고 준서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부터는 사랑을 일반적으로 받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주고 받을 때가 있겠지만 또 반면에 주연을 향해서는 참 지고지순하게 사랑을 주거든요. 약간의 권력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랑이 아름답지만은 않고 굉장히 마음 아픈 비극 같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설 속에 그 말씀하신 은혜와 주연이의 사랑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직접 자신만의 해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은혜도 사랑하고 주연이도 사랑했던 존재였지만 그 제가 여기 서울이대하에 갖고 있는 주제의식이 소속감과 존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은혜가 갖고 있는 소속감과
주연이가 갖고 있는 소속감이 다르거든요. 이게 은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다문화 가정 이런 다문화 센터 이런 데에 다니고 어떻게 보면 요거는 차별적인 인식이 아니라 좀 우리나라의 현상인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사회 약자 계층처럼 표현되고 우리나라의 비주류적인 살아가는 집단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엄연하게.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혜가 그런 데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주연이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교에 좋은 그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고 맞아요. 학교를 음.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엘리트고 엘리트들이고. 네. 그런 그 외국에서 보이는 서울의 이미지, 한국이 되게 어. K-팝, K-문화의 중심인 것처럼 역동적인 에너지를 내는 소속감에 있는 여자를 더 좋아했던 거였어요. 네. 은혜를 택하지 않았던 거는 사랑을 했지만 그녀가 갖고 있었던 소속감의 배경들이 자기가 속하고 싶은 세계가 아니어서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거를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준서가 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인 줄 알고 마음을 쏟았다가 네. 이곳이 아니다고 네.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네. 근데 그 마지막 그 소속감을 느끼는 게 사랑이었거든요. 네. 그 편지에 보면은 아, 자신의 맞아요. 모든 여정이 네. 주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네. 준서의 여정의 끝이 이제 결론이 사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이 서울이대하의 원제가 제가 초고를 썼을 때는 이대하의 종착역이었어요. 네. 이대하의 종착역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좀 메시지로 좀 담고 싶었던 게 준서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도 좀 명징하게 여기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이제 준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준서가 모로코 교포인데 한국에 이제 20살이 되어서 오게 되는 계기가 한류 문화 때문에 오게 되거든요. 네. 자기가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한류 문화의 매력에 빠져서 이제 네. 그 여기 작품 속에 등장하는 비밀의 정원이라는 네. 가상의 드라마에 네. 빠져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 준서의 그 환상, 이데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소설 속에서 이제 계속 변하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한류 문화에 대한 동경, 여기 극 중에 등장하는 가상의 드라마인 비밀의 정원에 이제 심취해서 한국에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대한 환상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고 그거를 쫓고 싶어하고 잡고 싶어하는데 이게 비밀의 정원에 대한 동경이 점점 갈수록 잡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소설 속에도 표현되지만 여기 드라마 배경 장소를 찾아가 봐도 드라마는 이미 10년 전에 끝났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 K 문화에 대한 동경이 어떤 소속하고 싶은 감정으로 바뀌어요. 어디에 그래서 PC방도 가보고 네, 동아리도 기웃거리고 한국인을 흉내내보기도 네, 하고 맞아요. 교포다 보니까 맞아요. 한국인들 흉내내면서 섞이려고 그러고 맞아요. 네,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다가 소속감을 과연 지탱해 주는 거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가서 정착을 하게 될 때 이방인에 대한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 아님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랑을 할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 도시가 나의 도시로 변하지 않나, 네, 나의 고향, 나의 집으로 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서가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사랑이 이제 내가 찾던 거구나, 내가 그동안 결핍이 되었던 게 사랑이구나. 네. 이제 사랑은 뭐 여기서는 이제 소속감의 큰 틀의 안에 핵심적인 존재거든요. 사랑으로 전이된 게 그런 의미였어요. 이제 무용적인 거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문화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어떤 사람과 사랑으로의 갈망으로 이제 네, 존재의 욕망이 좀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아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결론은 네. 이거 소설의 내용을 너무 많이 밝히면 네. 안 되는데 결론은 네. 비극이에요. 아, 맞아요. 준서가 이제 비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하게 하지 못했던 거는 제가 비극이라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게
모든 아름다운 고전 문학 그리고 예술 작품은 다 비극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리어 왕, 뭐 네. 너무 잔인했어요. 네. 그래야 어떤 슬픔과 함께 주는 울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그 장르가 갖고 있는 울림이 큰 것 같고 누가 죽고 다치고 그 속에서 또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다 네, 얘기할 수는 다 얘기진 없지만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아, 그 비극이 네, 한 사람에게 네. 다 몰빵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네, 이제 그 산 꼭대기까지 네, 바위를 올리잖아요. 네, 근데 떨어질 때는 네. 차근차근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차없이 떨어져 버려요. 한 순간에. 근데 딱 맞아요. 그 감정이더라고요. 네. 너무 작가님이 약간 밉기도 하고. 근데 네. 저희가 어떤 시련의 상처를 겪었을 때 세상을 잃는 것 같고 세계에서 동떨어진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감정들이 이 소속감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할 땐 이 도시가 나의 도시인 것 같다가도 정말 공감합니다. 헤어지면 그냥 나는 초라한 존재 같고 맞아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완성시켜주는 건 사랑이 아닐까 이런 메시지도 담고 싶었고 사랑의 아픔까지. 네. 그리고 준서가 아직 20살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네. 질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네. 준서에 대한 애정 때문에 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해서 네네. 혹시 이 서울 이데아라는 네. 이야기가 네. 하나의 서막이 아닐까, 일부가 아닐까. 30대 준서, 40대 네. 준서 이야기도 혹시 펼칠 생각은 없으신지. 그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 이후에 준서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런 독자분들이 네. 연락을 많이 주셔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서의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제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준서의 이야기가 어딘가에 파편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수집하고 다니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마지막에 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시면서 모로코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글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에 준서를 그 인물로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옛날 과거의 이야기고 사실 결말이 조금 달랐어요. 저희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서울 이데아라는 소설이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원고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술자가 이제 준서였죠. 그래서 준서가 카페에 앉아서 그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이야기. 원래는 그랬군요. 네, 원래는 그랬는데 네. 제가 좀 담고 싶은 게 1인칭으로는 좀 표현이 진중하게 안 돼가지고 좀 인칭을 좀 바꿔서 서술을 했던 거고 말씀하신 포인트가 너무 좋은데요. 제 원래 의도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독자들도 아마 이 소설 읽으면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작품 속에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는 의도라든가 철학적인 그런 담론이 담겨야 좀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인의 계보라고 있어요. 제가 만든 멋지다. 네. 기존에 있던 사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류가 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문학사도에서 좀 제가 발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맥을 이야기해드리면 제 나름대로 계보를 만들었는데